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강재구 연구위원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민 캐스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지할 사항이 하나 있다고요? 방금 윤호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몇 권이 저희의- 준비되어 있죠? 네, 한 4권 정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예정이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렇게 도서를 증정해 드립니다. 또 저희가 준비한 친필 사인과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말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네. 저희가 마음이 움직인 댓글을 말하는 거니 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다 사인하고 친필 메시지까지 써서 드리는 거겠죠?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제 사인과 친필 메시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네.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광고를 잠깐 네.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지금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네. 내용들이 있죠? 네, 먼저 3M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와 산업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명 포스트잇으로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4분기 실적 살펴보시면 EPS는 1.83달러, 예상치인 1.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또 매출의 경우에도 61억 달러로 예상치인 60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 인베스팅닷컴에는 60억 1천만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상이하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26년 EPS는 8.5달러에서 8.7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좀 소비에 부담을 줬음에도 개선된 이익 마진이 증가하면서 그래도 실적에는 좋게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선물 시장에서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는 흐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디아로튼 실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나요? 네, 디아로튼 실적까지 살펴보고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주인 디알호튼의 경우에는 현재 4분기 실적이 EPS는 2.3달러, 예상치인 1.93달러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의 경우에는 69억 달러로 예상치인 65억 9천만 달러를 현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장전 실적 발표 그리고 기업으로 3M 그리고 디아로튼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테이버님 그리고 뭐 강재구 연구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는 채팅창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 민케의 취향은 복근이었다. 왜 복근이에요? 아까 전에 옆에 광고가 잠깐 나왔는데 복근 광고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채팅창에서 복근 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광고 얘기가.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서운한 게 뭐 여기 제가 윤우 캐스터, 민 캐스터, 테이버님 사인 다 받고 싶다고 하는데 왜 제 사인 받고 싶다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죠? 드린다고 해도 뭐 안 받으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그리고 한 기다리겠습니다.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이 책들의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뭐 자본의 설계자들 뭐 이런 책 식으로 한번만 여러분들 들어서 보여주세요. 뭔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 탐나시나요? 여러분 진짜 댓글이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탐나죠. 그럼 예. 위원님도 댓글 작성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쓰고 선정해서 있을까요, 이렇게? 옆에서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 PD님의 어찌 보면 방향성이 나왔죠. 책 광고를 받겠다. 광고주님들도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교보문고 있겠다. 광고 이런 거 받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은 이제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첫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시장에서는 잘 가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2% 3%딱 떨어지는 날을 보고 뭐지? 라는 변곡점이라는 그렇죠.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선물 시장이지만요.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와서 온 것 같고요. 예. 아까 자꾸 자책하시더라고요. 오늘 심지어 원래 나오는 날도 아닌데 네. 내가 오늘 나왔더니 분위기가 이렇다. 아무래도 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좀 시장이 좀 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있고 네. 일단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일단 전 수급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핑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동안 사실 계속 마냥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특히 이제 오른 게 골고루 오른 게 아니고 특정 뭐 테마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반도체들이 주로 올랐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불편했던 부분을 뭔가 핑계를 삼아가지고 차익 실현에 핑계 만들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 거고, 그 핑계는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제 뭐 트럼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롱도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크게 우려할 만한 모멘텀보다는 뭐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쵸. 라고 봐야 일단은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왜 오르냐에 대해 고민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펀더멘탈을 외치는데, 그럼 결국 그 펀더멘탈은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혹은 경제의 상황인 건데, 그럼 미국 경제가 나쁘니라고 하면은, 자, 미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고민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 안 해 고민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쵸. 자,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좋냐 나쁘냐 하면은 사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들 이번에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사실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낙수 효과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지금의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게 AI의 캐펙스 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2018년도 우리가 반도체가 엄청 좋았던 그 시기에도 결국은 빅테크들이 2013년도 이후에 2018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좋았던 거고, 그 당시에 2021년도,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그때는 왜냐면 이익 성장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익 성장, EPS 성장률을 보면은 2021년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을 때가 2018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2018년도에 S&P 500 그리고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저희 러셀 2000 그리고 우리 AIRR이라는 ETF가 있어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ETF인데,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제조업하면 떠오르는 기업 혹시 있으세요? 제조업하면은 뭐 G.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미국 제조업하면 대부분 대기업을 생각하는데 네. 사실 미국의 제조기업의 98% 정도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가장 이익이 좋았어요. 이익 성장률이.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다. 그거는 낙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낙수 효과의 근원을 다시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메모리 사이클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캐펙스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약간의 차별화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나 이런 애들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 보는 거고, 그러면 경제도 나쁘지 않고 기업의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통화정책 얘기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기인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 정책인 거죠. 그러면은 그럼 과연 지금의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내러티브 때문에 빠지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수급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장황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는 일단 핵심은 실적이 좋을 거고 성장을 하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낮춰준다고 한다. 근데 정부가 돈도 푼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은 여전히 롱이다라는 뭐 저희 뭐 항상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일단 롱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아주 그 저희 책에 대한 이슈와 함께 책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상이 아니라 저희 포토카드를 네, 원하신다고 하셔서 포토카드를 만들어 달라. 근데 네. 혹시 저희가 출연진들은 당연하죠. 저희 이제 캐스터분들과 당연한 저희는 해달라면 해드리는 건데 네. 슈퍼님 셀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위험하고요. 혹시 저희 위원님의 포토카드 네. 어떨까요? 저를 하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런 거. 왜 그러시죠? 아니 그 범죄라는 게 그분들한테 민폐.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혀. 부적처럼 쓰겠다고 하십니다. 뭐 메타를 살리는 부족이에요? 저 메탈 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께서 네. 메타 재구형, 아, 메타 좀 도와줘 이렇게 댓글 제가 남기셨거든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메타는 지금 실적은 좋을 거 아니에요. 실적은 좋은데 그걸 떠나서 AI로서의 매력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하는 걸 보고 따라가셔도 나쁘지 않고, 그때 물 타셔도 좋고, 뭐 물려 계셔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감내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들으셨죠? 네. 하나 둘 셋님 아까 메타 재구형 열심히 찾으시던데 알겠습니다. 메타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출연진들의 포토카드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간곡하게 다른 요일 출연자 분들께도 매일매일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책이 탐나시는 게 아니고 저희 포토카드가
탐내신다면 뭐 저희가 뭐 노력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댓글 남겨 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포토카드는 못 드려도 우리 강재구 위원님의 사인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유턴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인이어서 난리가 났다고. PD님이 안 된다고 사인으로 하라고 지금 아니요, 난리가 방송국에 나셨어요. 사인이라도 되잖아요. 네, 네, 사인이라도 네, 네, 되잖아요. 네. 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지금 너무 돌아왔네요. 오프닝 뉴스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장 종료 후에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사실 이번 주에는 다보스 포럼에 어느 정도 집중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21일 현지 시간 오후 10시 30분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또 7시 30분에는 젠슨항 CEO의 연설, 이외에도 양자 이야기, 또 스테이블 코인과 제이미 다이먼, 또 JP 모건과의 CEO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좀 이런 발언들에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사실 다보스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뭔가 이 우주 테마나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게 있을까요? 참 이게 다보스 포럼을 주목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사실. 연설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 되게 스타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죠, 예, 스타성이. 저는 전 세계 최고의 마케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세미나 다니면서.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맨, 전 세계 그럼요. 최고의 마케터,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사실 이 다보스 포럼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가장 사실 인상 깊었던 다보스 포럼은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단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하는데, 약간 어쨌든 어떤 투자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시대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서 테마성을 좀 움직일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증시는 빨라요. 스마트하기 때문에 많이 속된 표현을 해먹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다시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보다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기업들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우주 모멘텀은 사실은 트럼프도 되게 강조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2월 달에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올해가 이제 미국이 250주년 행사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왜 애국심에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딥시크도 그렇고 스푸트니크 충격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고 계시던데, 기자분들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소련에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를 딱 쏴버리니까 미국인들이 와, 기술력을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애국심을 고취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우주랑 무슨 관련이 있냐? 2017년도에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을 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의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보스 포럼을 뭐 당장의 경제학적 이슈를 다룬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시결에 맞아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기도 하고, 네, 맞아요. 4차 산업혁명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은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너무 더 격해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금리를 어찌 보면은 낮추고 인플레를 유발시켜가지고 채권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런 뭐 돈에 대한 가치를 떨궈서 부채를 좀 녹이겠다. 라는 결론까지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혹은 뭐 그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딱 두 가지, 아까 4차 산업혁명에서 모든 게 연결하는 사회, 그리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약간 지금에 와서야 떠올리면은 그런 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장기적인 그림인데, 네. 이번에 사실 그래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뭐였냐면은, 모든 게 연결하는 사회라고 해서 우리는 IoT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플랫폼의 사회를 얘기했었던 것 같고, 지금 떠올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진짜 그레이트 리셋 말 그대로 부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전기잖아요. 그 돈을 뽑아내는 나라이기 찍어내죠. 때문에 네. 막대한 부채를 지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 이번에 봤잖아요. 제로 금리까지 한번 해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그냥 그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올해 딱 봤을 때 나온 주제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하나의 주제 중에 맞아요. 하나더라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왜 제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 러다이트 얘기했잖아요. AI를 때려 부수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임계점 특히 우리에게는 그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도 제미나이나 챗GPT랑 싸우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위협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AI가 바깥으로 나오고 학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하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은 로봇을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완성이 되지 않는 상황,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가서 돌아다니면서 학습해와. 학습을 계속 시키고 아직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새로운 게 나타나도 적응을 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하는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면 미국 우선주의가 단독주의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도 여러분들 화면을 좀 띄워드렸는데 베센트 장관이 벌써 지금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이다, 이것이 리더십이다와 같은 뭐 일종의 마가적인 표현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래 다보스 포럼의 주된 키워드가 제가 알기로는 협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협력 대신 약간은 정치적인 성향을 좀 띠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린랜드 사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이슈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조금 얻어가 볼 수 있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투자적인 포인트들이 뭐 어느 정도 있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항상 소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소비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소비를 안 해주면 니들이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미국의 힘이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의 평화라는 라틴어인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좋은 표현으로는 미국이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베푼다라는 표현이지만 굳이 말을 하자고 하면은 어쨌든 미국이 모든 걸 종속시키고 흡수하면서 미국의 중심을 끌고 왔던 사회 어쨌든 그게 굉장히 오래 이어져 왔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뭐 금융 같은 경우는 달러 시스템에 부르는 거고 혹은 이제 지금의 미국 중심의 패권 사회 이런 건데 결국 미국은 지금 이거 갖다가 좀 더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 보이긴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어쨌든 주식쟁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투자의 관점에 하면 미국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AI, 방산, 제조업, 리쇼어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엔간하면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한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라면. 전 그래서 그거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뭐 어제자죠 주말 사이 뉴스가 나온 게 유럽이 들고 있는 미국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는다.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카메라 켜지기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뭘 할 수 있는가? 유럽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라고 계속 이제 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가 엄청나게 미국에 종속돼 있고 테크 기업 하나 없고 그리고는 제조도 어찌 보면 미국에 의존한다 혹은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게 강한데 그렇죠. 근데 뭘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있죠. 미국 채권을 매도한다. 미국 주식을 매도한다. 이거는 뭐 단기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충격을 혹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중간 선거의 방해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 충격 자체도 단기적으로 다 흡수도 가능한 거고,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잠깐만 저기 위에 적혀 있네요. 유럽이 뭘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깜짝 놀랐어요. 띄워놨는데 아, 저걸 실제로 적어 오셨구나. 제가 이제 이건 뭐냐면 트럼프의 생각을 좀 적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이제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 흡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를 했던 나라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부할 힘이 있냐라는 건데 첫 번째, 자,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면 소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소비력을 보면은 18.8조 달러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요 아래 있는 국가들 다 합쳐도,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7개, 8개 국가 합쳐도 이만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래 것들이라고 아래 말이 나오셨어요. 국가들, 예, 아래 그러니까 국가들. 예. 지금 저기 18.8조 달러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에 대한 그렇죠. 소비자 데이터가? 지출.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미국이 소비한 소비 지출인 거죠. 소비 네. 지출이 이만큼인 건데 우리가 그렇게 중국이 소비를 해줄 거야 했지만은 7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3배, 거의 2~3배를 지금 미국이 다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소비를 다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안 산다 이러면은 생산한 거 어디다 팔겠냐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사실 못 팔면 초과 공급 발생하는 거,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그게 될 수도 있는 거. 두 번째는 에너지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지금 러시아한테 원래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공급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은 러시아를 배척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배척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LNG 갖다 많이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춥잖아요. 날씨 오늘 되게 춥던데 맞아요. 이거 끊어버리면 춥지 않을까요? 지금 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럼 EU가 그럼 만약에 이 일부 국가들이 다 따라준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 반대한대, 제재한대. 그래서 우리 EU 다 같이 힘 합쳐가지고 미국을 한번 싸워보자. 아까 유럽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이 아니고 네. 유럽이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국가들을 따를 수 있는 국가들이 다 따라줄까라는 거예요. 서유럽 쪽은 일부 뭐 얘들 반발하고 있는 건데 네. 동유럽 쪽이라든지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얘들 같은 경우 따르겠냐라는 거죠.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유럽 자체가 다시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유럽이 붕괴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돼요? 상상의 나래 한번 펼쳐보면은 저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대해서 대학생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이게 왜 필요한 거지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아까 반발을 했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 패권 국가는 세 개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독일을 예로 들게요. 독일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당시에 과거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죠.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불면서 화폐가 가치가 망가져 버렸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망가져 버렸고, 그럼 얘네들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망가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결국은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화폐 공동체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방어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유로화가 깨져버리고 망가진다 했을 때 과연 그 변동성 혹은 그거에 대한 경제에 대한 충격을 진짜 자기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진짜 몇 개나 될까라는 것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CNBC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합류를 해라라고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싫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너는 임기도 다 끝난 인물이고 그렇죠. 프랑스 와인이랑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면 네가 알아서 기어와서 가입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진짜 트럼프식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정말 모든 나라가 트럼프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그래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제가 최고의 마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죠. 바이든 정권 때 우리가 좀 과거에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볼게요. 자, 트럼프 정권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바이든과 선거를 했을 때 그때 언론들이 뭐였냐면은 중국 입장에선 누가 나을까였어요. 누가 나을까였어요. 이거 되게 그러면서 막 심지어 어떤 뉴스에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더 낫다, 좀 유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부통령을 이제 겸임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오바마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을 거다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식의 규제가 더 힘들었다. 그쵸. 라는 분석이 많았죠. 체계적으로 박살을 내버렸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패권에 도전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항상 망가뜨려 왔고 항상 영향력을 과시하고 표시를 해 왔어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항상 이제 동맹국이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역사적으로 늘 해왔던 걸 한 거다. 단지 확성기가 크냐 작냐의 차이인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CNBC 기사 얘기를 하나만 더 꺼내서 위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발 관세를 이번에 발효를 한다면 유럽의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냐라는 조사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첫 번째는 자동차, 두 번째는 명품, 세 번째는 제약,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에너지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웠던 게 이전에 관세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의 명품 산업이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명품 산업도 흔들린다는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제는 이게 부유층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유럽의 부유층들, 그러니까 유럽 전반적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면 유럽의 전반적인 산업, 그러니까 명품은 특히 유럽 쪽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유럽 경제가 정말로 말 그대로 내려앉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왜 명품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명품을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명품을 볼 때는 중국을 보거든요. 저는 사실. 오히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데 물론 미국도 이제 명품 사긴 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던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걱정하는 거는 유럽의 경제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다 망가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어떤 답변이 그 말씀하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러면 다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고 명품만이 아니라 그때는 다 안 좋게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간 걸 트럼프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왜? 선거 있잖아요, 사실. 선거 있는데 망가지는 거 원할까? 그건 아닐 것 같죠. 생각하는 거죠. 유럽 경제가 망가지면 오히려 미국인들에게는 더 단결하는 효과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게 명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도 근데 명품에 대한 그렇죠. 소비가 상당히 꽤 큰 크죠. 국가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계 명품 그런 페라리, 아, 페라리. 뭐 부가티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쪽은 시대와 상관없이 뭐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 완판이란 말이죠. 그 그렇죠. 어나더 레벨에 누군가가 있겠죠. 계속 완판이 되고 있는 거 그렇죠. 관세가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에게 관세가 뭐 중요하지 않겠죠. 저 당연히. 같은 경우에도 명품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예. 조금 더 올라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네, 뭐 그죠. 어차피 살 사람은 네, 산다. 어차피 알겠어요. 살 사람 사게 돼 있습니다. 네. 저예요. 어? 진짜 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26년에 가장 중대한 리스크라고 한다면 지정학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소재가 연말부터 시작된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긴 하잖아요. 뭔가 그리고 그린란드 무력 점령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여쭤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 사실 노벨상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유럽에는 그대로 관세를 또 100% 부과하겠다라는 발언도 함께 계획적인 내용도 함께 밝혔거든요. 이런 그린란드 관련 이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치학자나 뭐 경제학자나 이런 쪽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그냥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이즈일 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얘기 나오는 이제 이슈 나온 것들.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핵심 자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국방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국방 쪽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굉장히 핵심 자원들이 많다. 특히 뭐 히토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 근데 이렇다고 해도 히토류에 대해서는 채산성이나 이런 경제성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국의 국방의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국방 전략 중 하나가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툴레 공군기지를 사실 걷다 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혹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여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쪽을 운항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를 네.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갖다가 견제를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래도 스마트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린란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의 그 당시에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독도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독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분쟁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외국도 많을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분쟁적이 되면 뭐야 이거 중국, 미국, 일본이랑도 관계가 있고 한국이랑도 관계가 있어? 누구 건지 모르고 분쟁 지역인 거야? 주인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린란드 이번에 무력 침공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덴마크의 시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덴마크 대표가 나오고 그 누가 나왔죠? 그린란드 대표가 같이 나왔죠. 분쟁의 테이블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테이블을 올리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참 스마트하게 전략을 잘 취했다는 거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임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임대 가능성. 그러니까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자기가 관리비 내가면서 돈 내가면서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사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임대 역사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참 재밌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역사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 영구 임대 사례가 있어요. 1903년도에. 네. 예, 파나마.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파나마 내가 가져갈 거야 얘기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관타나모 기지 있잖아요. 쿠바에. 그것도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해가지고 영국령 인도제도 네. 요거도 좀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툴레 공군기지도 임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은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갖다 용도를 갖다가 좀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갈등도 완화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 사용 용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뭐 이게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뭐 히토류 같은 것도 개발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 특구처럼 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응용을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요.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는 거는 조금 아직은 의아하긴 해요, 사실은. 네. 예.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린란드에 대해 가지고 뭐 임대를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뺏는다가 아니고, 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항로에 대한 그런 견제, 군사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뭐 유럽과 미국이 뭐 이렇게 한판 붙고 뭐 유럽이 미국 자산을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시장의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계좌가 박살날 수 있는 이슈는 우리가 그냥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로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변동성 자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시장의 걱정인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빠졌을 때 살 준비를 하고 총알을 확보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자르고 도망을 가느냐. 네.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나쁘지 않고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 테이버님과 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주에 쎄한 느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쎄한 느낌 네. 끝나고 나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이슈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 뭐냐면 미국이 세금 내는 날이에요. 네. 세금 내는 날이라서, 그래서 수급적 보면 TGA 계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재무부 일반 계정을 보면은 15일 날 어떻게 보면 자금이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탁 급하게 급등하거든요. 네. 그럼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중 유동성이 일부 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들이 있었죠, 몇 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이런 그린란드 이슈라든지, 이것은 차익 실현의 핑계가 생겼다라 보는 거고, 그럼 이거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결국은 실적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기업 실적 시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기업 실적 시즌을 보면서 안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아직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그럼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방향이나 흐름이 좀 워너브라더스 3파전과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애들은 빅테크지 넷플릭스라고 보지 않거든요. 넷플릭스 1부에 이어서 2부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넷플릭스가 잘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은 얘들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플랫폼들의 그 캐펙스 사이클이니까 캐펙스를 더 써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겠죠. 네. 그러면은 뭐 빅테크 캐펙스 전까지는 시장이 뭐 신고가도 어찌 보면 기대값이 없을 것이고. 지지부지. 사실 올해 되게 시장이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오르질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보합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뭐 1%대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랐어요. 우리나라 네, 시장은 네. 올랐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숨고르기 중이기도 하고 가치주가 조금 더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성장주에서도 지금 약간 목이 차인 느낌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결국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제가 불케이스로 밸류에이션을 해야지 업사이드가 좀 나오는데 이 지수 자체가 그 얘기는 어쨌든 이 부담을 극복하려면 EPS,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와 준다든지 금리가 떨어져 준다든지 이 둘 중 하나인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지금 4.3인가 올라왔죠. 그리고 그럼 이제 결국은 실적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시장에서는 실적에서 밸류에이션 높여가는 거 보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시작해서 지금 실적까지 왔는데 저희 김민 캐스터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들어볼게요. 근데 지금 뉴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적 AI 얘기했으니까 저는 듣고 싶은 게 오픈 AI 관련 뉴스가 저 있죠.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아 좋아요. 통했네. 댓글에 이제 기강 잡으라는 말이 있어서 기강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번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픈 AI가 올해 하반기 AI로 구동되는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를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보스 행사에서 하반기쯤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화면 없는 음성기기 기반, 또 AI 안경이나 이어폰, 또 스마트 스피커 가능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드웨어를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AI 사용 방식은 기기가 바꾸게 될 것이라며 애플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또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픈 AI의 이 연 환산 매출을 봤더니 연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뭔가 투자한 것 대비 매출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 이 하드웨어 기기 출시와 함께 뭔가 연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가 나올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게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이상의 기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폼팩터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대화를 잠깐 복귀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했었던 얘기긴 한데, 예, 그러니까 웨어러블 얘기하면서 우리가 글라스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PC의 사회에 살다가, 그러니까 윈도우와 iOS, 그러니까 그다음 윈도우의 세계에 살다가 iOS와 안드로이드 세계로 넘어왔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럼 이제 AI 세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AI 세계로 넘어왔을 때 어떠한 폼팩터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해서 요즘 사람들은 자꾸 스마트 글라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라섹을 한 입장에서는 라섹 이슈로. 예, 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보편화가 되고 어떤 기기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휴대성이 필요한 거죠. 네. 휴대성. 근데 두 번째는 가격이 싸야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잡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나오는 기기들이 그거 갖다가 해줄 수 있는가라는 건데 AI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다양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기가 과연 그래서 글라스로 어디까지가 구현이 가능한지 혹은 음성으로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한지 심지어 우리가 지금 AI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 아직까지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재민아이랑 싸우다가 좀 화가 났었는데 싸우셨어요? 예, 근데 이기셨나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네. 이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넣어드리면서 해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럼 과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쳐요. 네. 또 궁금한 거 대답해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까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얘가 틀린 걸 잡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 아는 선배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얘네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정확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 기기 안에서 모든 게 수정이 되고 커버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까지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아예 AI가 완벽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기기로 그걸 수정할 수 있거나. 근데 글라스로 그게 가능할까? 혹은 다른 걸로 검증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게 나올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스마트하신 분들이니까 그 극복한 제품을 내놓긴 하겠지만은 과연 이제 어떤 걸 내올지는 사실 저도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거죠. 근데 위원님께서 방금 스마트폰이 초기에 가격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고가 아니었나요? 지금 좀 그쵸. 보급이 되면서 저가로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고가였다가 점점 싸졌다가 다시 고가가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였다가 싸졌다가 다시 고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데 어쨌든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싸거나, 그러니까 싸지거나, 그러니까 보편화되려면 휴대성이 용이하거나. 네. 아까 제가 라섹을 했다고 했지만은 저는 이제 안경이 좀 불편해가지고 벗은 입장에서는 또 잘- 쓰기는 싫으시니까. 뭐 필요하면 쓰겠죠. 필요하면 쓰는데, 그러니까 물론 선글라스 우리 쓰잖아요. 눈이 부시니까. 네, 그것처럼 필요하면 쓰겠지만은 과연 이제 그러한 어떤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을지 그게 좀 변수긴 하죠. 지금 오픈 AI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다가 오픈 AI가 먼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AI를 자주 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뭐 저도 많이 자주 쓰지만 이게 정말로 광고와 검색에 대해서 이걸 분리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광고가 뜬다? 라고 하면은 뭔가 유저 이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광고가 근데 뜨더라도. 오픈 AI는 완전히 분리를 하겠다고 거의 지금 뭐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광고가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를 안 보냐? 보죠. 그렇죠. 광고가 안 본다고 나온다고 해서 크롬을 안 쓰냐? 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조건을 걸어본다면 이게 저희가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을 해주는 구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질문 하나당 광고를 하나 봐야 된다라고 하셔도 이탈자가 하나도 없을까요? 질문. 하나도는 아니고 대체로 대체로 그렇게 없을까요? 그렇게 치졸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시기 전입니다. 오픈 AI도 생각이 있겠죠. 한번 잠시만 민트의 질문은 치졸했다라고. 그거 아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약간 오픈 AI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오히려 그런 거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광고 요금제를 갖다가 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하면서 광고 안 보는 대신에 하는 거고 광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광고를 갖다가 우리가 못 느끼게 사이드에 넣는 경우, 배너 형태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 AI의 플랫폼화 얘기를 하면서 이 오픈 AI가 챗 GPT라는 걸 갖다 냈다고 했잖아요. 그걸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부킹 홀딩스라든지 혹은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검색하면서 올라올 수 있게 하는데 첫 번째는 거기 있는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광고료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해. 그래서 거기 여행을 가려고 해서 나 지금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플랜을 좀 짜줘 라고 했을 때 그때 광고를 받았던 애들을 먼저 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아마 사용자 편의성에는 오히려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점유율을 뺏기는 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얘들은 B2C로 시작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뺏기는 게 더 무섭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까지 뭐 편의성을 해야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오픈 AI 최근 업데이트 소식 주말에 또 하나 나왔는데 오픈 AI가 잡 GPT라는 거 맞아요. 네, 예.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이제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가 특기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은 네. 오픈 AI가 이력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찌 보면은 뭐 광고 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일자리 추천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그게 뭐 농담이긴 한데 그렇게 인간의 능력치를 넣고 회사와 매칭을 하다가 나중에 오픈 AI한테 또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광고 요금제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당연히 편의성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답변의 질을 저해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예. 이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무 치명적인 문제 아닌가요? 치명적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얘를 맹신하진 않잖아요. 얘를 맹신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보조로 쓰고 있는 거지. 저도 일할 때 얘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할 때 이제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하거든요. 사실은 약간 저의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점을 봤을 때 얘는 보조일 뿐인 거지. 여기서 이제 주도권마저 뺏겨버리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에 대한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한 가지만 네. 더 싶은데 사실 오픈 AI가 이 장비 소유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뭔가 이 막대한 인프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유연한 재무 전략을 활용하겠다라고 한 데는 좀 이유가 있다 싶거든요. 돈이 없다라는 데 기인을 하겠죠. 이런 유연한 재무 구조가 사실 좋은 말로 했을 때 유연한 재무 구조지 우리 돈이 없어요라는 말이랑 좀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방식이 계속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AI 그 산업에서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챗GPT 얘기를 많이 하고 니들 돈도 못 버는데 이 밸류가 맞아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도 적절하게 비용을 적절하게 쓰면서 말 그대로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한 950여 분 정도 계시고 야, 970명까지 제가 네, 봤는데요. 평소 때보다 지금 한 200분 정도, 20% 정도 이렇게 더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이요? 그 이유는 시장이 무서워. 실적이죠. 그 이유는 지금 오늘 급락한 상황이고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그래서 프리장이 열린 이후의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그러면은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시간 동안의 프리장에서 움직임인데 보면은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엠러빈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락했다가 또 지금 한 4%, 3.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하실 내용은 그래서 오늘 사요? 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본인이 현금이 한 50% 정도 있어요. 주식이 네. 50% 정도 있고. 그러면은 뭐 분할 매수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럼 본인이 50% 정도 지금 현재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은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절한 날일까요? 첫 하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사실 되게 개인 차이예요. 사실. 네, 근데 이게 100% 다 들어가시는 아무래도 분도 계시고. 전문가 입장 혹은 증권사에 다니는 직원 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현금은 20%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이신 분들은 현금을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게 대부분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식쟁이들 저도 그렇지만. 그죠? 근데 이제 왜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현금 들고 있으면 죽는 줄 아시는 분들 현금 있잖아요. 들고 계시다면서요. 갖고 있을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진짜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보고 가시겠다 하면은 저는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가셔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는 장이다. 사실 지금에서 뭐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네.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그 변동성을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을지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운용을 하거나 이럴 때 든 생각이 과연 나는 어디까지 내가 버티고 감내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거든요. 뭐 지금도 저 개인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불안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야 난 다 버틸 수 있어 끝까지 버틸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게 있어요. 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테일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을 매일 보시거든요. 네. 장기 투자자지만 매일 시장을 네, 보는. 그리고 일일비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스스로를 저격받는 예. 느낌인데.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아니 어차피 그냥 버티면 올라갈 거 뭘 맞아요. 걱정하시냐인데 아니 근데 이 Q&A가 맞아요? 오늘 사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니 왜냐 그러면은 이게 약간 되게 말씀해 주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 저점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1일비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이 첫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게 주식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오셔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첫 하락이다 보니까 좀 관망하자라는 그런 톤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첫 하락 때는 잘 사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거 보고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언제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파시는 분이지 잘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저희 선배님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주식은 종합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 이 맞습니다. 주식쟁이들이 항상 이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주식은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잘 팔고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언제 사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단 버틸 수 있으면.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스로를 돌아보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아, 근데 민캐스의 요거 하나만 브리핑 더 질문드리면 안 될까요? 희생 오늘 브리핑 희생하세요. 네. 아, 왜냐면 지금 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궁금해, 너무너무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팔 때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팔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팔 때는 아니에요. 지금 팔 때는 아니고. 아, 왜냐면 잘 떠나야 되는 게 잘 팔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떠나셔서요? 아직은 안 떠났죠. 아,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숏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 물렸다 하면은 특히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불안해하시기 뭐, 때문에. 사실 지금 핵심 트렌드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이제 밀어주는 그런 것들, 뭐 제조업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반대를 그러니까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라는 거죠. 네. 주주에 편승하자. 원래 사실 시장에서 명언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선 내리지 말아라. 굳이 왜 내리냐. 달리는 그렇죠. 말에서 내리지 마.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캐스는 알고 있는 주식 명언 하나 있나요? 질문으로 가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뭔가 그동안 잠잠했다 싶었는데 주말을 거쳐서 또 쉬는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을 내놨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도조3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AI5 칩은 거의 완성 단계, 또 AI6 칩은 초기 개발 단계에 들어갔고 AI 7, A9까지 이 9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새 칩을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지금도 뭐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FSD 고도화를 위해 AI 칩과 슈퍼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도조 팀을 해체하고 AI5 그리고 6에 집중하겠다며 사실상 도조 프로젝트를 좀 접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좀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의존도가 좀 커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다시 시작하게 된 뭔가 계기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럼 재밌는 게임 하나 할까요? 저 시간 남았는데. 네. 많진 않지만 많지 게임 않나요? 몇 게임 분 가능할까요? 재밌어요. 몇 좋아요. 분? 네, 좋아요, 좋아요. 몇 분 할까? 몇 분 남았죠? 한 뭐 5분 하면 되나요? 5분? 마음대로 쓰셔도 예. 돼요. 네. 이거 화면 좀 보여주겠어요? 그럼 그냥 퀴즈 같은 거예요? 궁금합니다. 예. 자, 아주 방송을 저 너무 궁금해. 화려하게 만들어주신. 저희보다 네. 더 네, 방송 좋아요, 같으세요 이제. 아니 그냥 뭐 이건 그냥 화면 제가 연결해 주시고요. 화면 언제 나오는 가끔 거? 세미나 할 때 이제 하는 네. 건데, 자 테슬라의 이야기를 잠깐 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애플 얘기 좀 많이 드리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혹시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건가요? 여기. 저는 이거 보입니다. 한참 보이네요. 저도 잠시만요. 보이고 싶은데. 아, 여기 크기가 중간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잠시만요. 크기를 네. 띄울 수 있나? 잠시만요. 있다. 여기 있네요. 네. 애플. 네. 자, 애플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나? 애플. 그러면 자, 애플은 뭐 하는 회사죠? 알고 있는 거 그냥 다 불러주세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곳이죠. 네, 자, 하드웨어 아이폰 제조 있죠? 기업. 네. iOS라고 있죠. 또 iOS 있죠? 네. 또 뭐 있죠? 그리고는 패드 아이- 있을 거고. 네. 그 아이폰에 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또 뭐. 맥북 어쨌든. 있을 거고. 네. 뭐 아니 아는 거 그냥 얘기하세요. 네, 편하게. 에어팟. 에어팟. 또 에어팟. 네. 또 네. 워치. 아이팟. 뭐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렇죠. 많죠. 그럼 얘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설치 기반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폰을 잘 깔고 iOS를 잘 까니까 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구글 같은 애들, 구글이 뭐죠? 그 페이지 첫 페이지 되기 위해서 트래픽 획득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TAC라고 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이게 네. 설치 기반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해도 결국은 이런 플랫폼 설치 기반이 잘 깔려 있고 생태가 만들어지면은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도 같은 관점에서 볼게요. 테슬라 뭐 하는 회사죠? 전기차, 전기차.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휴머노이드, 전기차 그리고 자, 로보택시. 로보택시. 자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보택시 네. 또 뭐 있죠? FSD, 태양광, ESS. FSD. 네. 태양광 네. 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애플이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네. 자 지금 메인은 얘의 아이폰은 전기차예요. 지금 네. 핵심이니까 오, 네. 얘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iOS 역할을 해줄 애가 누구죠? 지금으로는 FSD. FSD. 네. 그렇죠. 지금 뭔가 플랫폼은 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애플이 아이폰이 잘 깔렸듯이 테슬라도 전기차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전기차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깔려 있으면 그 위에다 FSD라는 플랫폼을 깔겠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인포테인먼트들이 깔리기 시작하겠죠. 네. 인포테인먼트들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게 약간 우리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본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로봇 이 자동차랑 얘기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때 그리고 혹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산과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슈퍼컴퓨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도조는 그 역할을 해줄 거란 거죠. 도조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WS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혹은 알파벳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뭔가 남들한테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슈퍼컴퓨팅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도조예요. 그러면 도조 같은 경우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제인 얘네들이 일단 확산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전기차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보조금도 안 준다고 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급하지 않고 그리고 급하지 않으니까 뭘 할 수 있냐. 물론 우리 당장 이제 뭐 GPU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컴퓨팅 때문에. 왜냐면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자기네 칩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트너를 누구 선택했죠? 삼성전자 선택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선택한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랬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택한 걸 보면은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더라도 네. 비용을 줄여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도조 3 얘기하고 멈췄던 걸 다시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칩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자기네들도 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회사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당장 이게 사실 돈이 되진 않아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밸류에 영향을 준다, 주가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영향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영향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오히려 이 테슬라에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데 테슬라를 갖다가 그러면 밸류를 갖다 본격 대세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이 전기차를 갖다 세그멘트를 나눠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 이제 가상의 밸류에이션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한 3분. 네. 지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게임은 언제예요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예. 지금 게임 중이에요, 여러분. 아, 이거 게임 중이에요, 이거. 예, 자, 이거 하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테슬라의 밸류를 갖다가 구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변수가 P가 있을 거예요, 가격. 네. 그다음에 Q가 있을 Q. 거고 네. C가 있을 거예요, 코스트. 네. 자, 그러면 자 C는 우리가 어차피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엔터를 좀 다다다다 쳐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이제 그거 한다 할게요. 이 기가 팩토리니까 네. 이제 좀 고정시켜 놓을게요. 네. 그리고 Q는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 전망치를 쓸게요. 네. 그러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냐면은 P인 P. 거예요. 네. 근데 얘 별명이 뭐죠? 시가슬라. 아.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얘를 갖다가 가격 방어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고 이 가격 방어를 하려면은 현재 있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싼 거 살 사람들은 싼 거 살 수 있게 저가 제품이 확산이 되면서 잘 팔리는 게 나와주고 방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퍼너멘탈을 받쳐주면서 업사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세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임 아닌 게임을 좀 해봤습니다. 댓글에서 우리 갓재구 게임하자고 했지 재밌는 게임하자고는 안 했다라는 댓글이 제가 재밌지 않았어요? 테슬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 업황 자체가 조금은 뭐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지금은 이게 뭐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상의 밸류에이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해석이 돼가지고 당장은 그렇게 하죠. 네, 당장은. 당장에는. 그거는 팩트죠. 근데 결국은 그럼 전기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이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느냐가 일단 1번의 목표인 거고, 사실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보택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어쨌든 본업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강재구 위원님과의 이야기는 좀 종료를 해보고 우리 김민 캐스터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경품이 나가게 될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게요. 아쉽게 오늘은 많은 경품이 분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이기 오늘은 때문에?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월수금이 나가는 날에 아, 이렇게 시청자분들 농담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 어제 대신- 출근 안 해서 네, 월요일인 대신 줄 오늘 알았어요. 그래도 네. 베스트 댓글을 선정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쉽게 오늘 경품은 댓글은 없지만. 상품은 없지만 저의 사심을 채울 수 있는 유튜브계 100점짜리 귀요미 민캐를 댓글로 하겠습니다. 킹상우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그럼 너무 자기 칭찬하는 댓글을 우리가 각자 다 선정하는 거 아닌가요? 사심이 들어간 채로? 괜찮습니다. 아까 그거 있었어요. 뭐요? 유튜브계 원유시라고. 원유? 제가 왜 원유예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댓글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하나증권 강재구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잠시만요. 8시에 다시 저희 오늘 돌아오도록 할게요. 라이브 1000명 돌파했기 때문에 네 저희 또 위원님도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1000명이나 고맙습니다.